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부채가 110%라는데 아이슬란드를 보더라도 그게 터지면 내가 직구매로 이자를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직장에 내 자리가 계속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저희 영상 보면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값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영상도 계속 올렸었고, 왜냐면은 집값 하락을 막으려다가 경제 붕괴를 부추긴 셈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를 들어서 5억 집이 10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 돈 2억 5천, LTV 50% 받는다고 치고요, 빚 2억 5천을 받는 상황에서 내 돈 5억을 쓰고 빚을 5억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5억은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반만 팔고서 5억을 갚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내 돈을 2억 5천에서 모을 돈을 5억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소득이 2배로 올라갔냐? 화폐 가치 하락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이 그만큼 2배로 올라갔어요? 아니죠. 내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평균 소득 막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평균이라는 거는 저기 위에서 많이 벌어 처먹으면은 평균 소득은 높아지는 거고, 중위소득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위소득이 최저소득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게 최저소득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줄입니다. 그러면요,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서 소비하기엔 더 힘들어지고 소비 지출도 더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죠.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계 기업이 7년 만에 2배가 됐다고 합니다. 장기 존속 한계 기업이 9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계 기업이 뭐냐?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1보다 크면 안 되지. 그럼 이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 이자 분의 수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 배워보면 양변의 이자를 곱하면요, 수익이 이자보다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즉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이게 3개월 이상 넘어가면은, 3개월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6개월 이야기 하는 데도 있고 1년 이야기를 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이자보다 큰 이 상황이 펼쳐진 곳들이 한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 기업은 버티다가 안 되면 무너지죠.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은 줄고 이자는 올라갈 상황이죠. 왜?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물론 더 올라간다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많이 비싸니까 소비 지출도 힘들고 비소비 지출도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30 같은 경우는 총 소득의 40%는 앞으로 복지 부양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수익은 줄고 이자는 늘어날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한계 기업들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값을 빨리 잡아야지 기업이 돌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가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죠. 한국 주식시장은 왜 저평가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배당 코리아, 배당을 안 해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쥐꼬리 배당이다. 그래서 한국의 배당률은 26.7%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낮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랑 비교해보면은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10억 넣으면요, 2억 6,700을 배당을 받는다면 쭉 미국에 넣으면 4억 1천을 받는데 왜 한국에다 투자를 하겠냐?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에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외국인보다는 누가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자국민들이 많이 사야 되죠. 자국민들이 사야 되는데 자국민들 돈이 다 어디 박혀 있어요? 부동산에 박혀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70%에 비금융자산 30% 정도라면은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반대다, 미국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자국민들도 안 사요. 자국민들도 주식 안 사고 다 부동산에 돈을 몰빵을 해버렸으니. 근데 부동산에 돈은 뭐가 문제가 돼요? 묶여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요. 거기에 내 순자산이 5억이면은 거기서 1억만 빼다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식 5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급한 일이 있으면 1억 빼다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물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안 올라가요.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안 흘러가죠. 근데 회사가 돈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수익 올리는 거 말고 급하게 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식, 채권, 대출. 근데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억지로라도 몰리게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 없애버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금금리를 낮춰버리잖아요. 예금금리가 높으면은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니까 예금금리를 눌러가지고 사람들 자산이 주식으로 옮겨가라 라고 지금 유도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안전자산이 탄탄하지 않으면요, 안전자산을 저렇게 눌러버리면은 위험자산에 자산이 몰려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식까지도 문제가 터진다 라고 하면은 심각하겠죠. 근데 채권으로 돈 빌리지 않는 지금 채권 발행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허그채도 나왔어요. 허그채가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허그가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금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냈어요? 갚아야 될 돈이죠. 근데 허그가 대위 변제액이 줄 기미가 있냐? 없죠. 부동산 PF가 터지는 게 줄어들 기미가 있냐? 없죠. 중도금 문제 터지는 거 줄어들 기미가 있냐? 없죠. 오히려 다 늘어날 기미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지금 건설 중단했는데 분양 보증한 허그에서 돌려줄 분양 보증 건수가 생겼냐? 재작년까지 없다가 작년에 3건 생겨났습니다. 근데 돈을 빌렸어요? 요거 그럼 계속 돌려막기 되는 거예요. 허그채는 앞으로 계속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권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출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대출이 지금 IMF, GDP 대비 기업 대출 IMF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의 핵심은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지출을 늘리든가,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비소비 지출을 줄여줘야 된다. 소비 지출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돈 때려주는 거. 예전에 지원금 같은 거 들어왔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요거 해가지고 언제까지 자영업자들 쓸 수 있게 지원금 해주는 거. 근데 요거 지금 하기엔 좋은 정책은 아니죠. 돈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비소비 지출을 줄여야 돼요. 비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세금 깎고 자꾸 이딴 것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요, 고통은 크지만 짧게 끝날 거예요. 근데 이 디레버리징을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겠다. 이 말 자체가요, 디레버리징을 길게 끌겠다. 그러면 그만큼 내수 경기는 길게 안 좋아질 거고, 문제는 연착륙이라는 말 자체가요,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면 경착륙이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면 10억짜리가 9억, 8억, 7억, 6억, 5억 이렇게 떨어지면 연착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9억, 8억, 7억, 6억에 사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10억에 물린 사람, 한 명이 호구가 돼야 될 상황을 나눠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5명이서. 이게 연착륙의 핵심이다. 연착륙은 뭐다? 호구 모집 정책이다. 그런 상황인 거고, 당연히 저런 식으로 기업들이 무너지면은 내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일 때려치고서 자영업 할 수 있어요? 자영업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자영업은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예전 같으면 자영업이 상황 안 좋으면 건물주가 해줘야 돼요. 건물주가 막 월세도 깎아주고. 그런데 건물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상가 가격은 비싸고 여기서 이자가 급증하니까.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건물주들도요, 진짜로 막 엄청난 부자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가 막 개별 투자해가지고 한 건물주들, 신도시상가 잘못 낙찰받은 사람들은 폐지 죽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원래는 2019년에 왔었어야 됐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영업 비중도 높고, 근데 자영업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대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비 엄청 가져가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비 이런 것도 엄청 가져가죠. 이거저거 다 떼가요. 이런 상황이라서 근로소득이 경시되는 상황인데 근로소득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모든 자산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국가 부채가 110%라는 건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회사채가 올라갔을 때 막 국가에서 대규모 돈을 풀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는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F도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거 보시면 답이 다 나오죠. PF를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정부에서? 정부가 한계를 맞이했으니까. 지금 세수는 줄어드는데 세수를 더 줄이고 있고 부자 감세하느라고. 근데 반대로 쓸 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터졌을 때 해주는 게 지금 정부에서요.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게 거의 없고 대부분이 민간 자금 모아서 혹은 아니면 은행권에서. 자영업 환급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하는 거지. 요거 보면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은행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은행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언제까지 될까요?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게 모두 100%를 넘어간 이 상황이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